뉴욕 증시는 미 달러와의 하락 반전으로 주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날의 혼조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 오른 9,829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즉 FDIC가 대형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계속되는 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 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에서 당분간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최소 7년에 걸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5% 상승해서 9,829로 끝이 났는데요. 달러가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가도 배럴당 71달러를 회복하면서 에너지주의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본을 제시한 아시아 전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 역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날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예, 이제 다우지수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상승한 9,829포인트대, 그리고 S&P 지수는 0.66% 상승, 나스닥 지수도 0.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10,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계속적인 상승 랠리의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5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5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5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에서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계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시장에서의 상승폭 확대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12시 이후 상승폭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계속적인 간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52%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달러가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고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71달러를 회복하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달러화가 증시에 완전히 키를 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국채가 대부분 다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지금 달러 약세 기조의 무게감을 더욱더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가 약세 기조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 그리고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유가는 71.55로 장 마감하면서 2%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랩솔 그리고 브리티시니 페트리올 같은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미 증시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역시나 월가의 매수 추천받은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금융주 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일단은 외국계 기관들의 리서치 보고서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혹은 매도 의견으로 나왔을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중 확대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관련 업종 종목들이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시장이 악재와 호재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2%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과 함께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반면 AIG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주식을 발행을 증자를 할 것이라는 루머들이 돌면서 오늘은 5% 가까운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처럼 시장에서의 루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주에서도 연관을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백화점 2위 업체인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으로 인해서 5.5%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상회로 지금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1%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할지 모르는 시장의 심리 속에서 이러한 목표 주가 상향 등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증시에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주택 관련해서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7월 주택 가격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다고요. 예, 일단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5 혹은 0.4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실질 발표가 나왔던 건 0.3으로 발표가 나면서 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가격 지수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택 관련 지수 그리고 업종들 또한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7월 주택 가격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관련 수요가 증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주택 지표들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20 금융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갈치너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회복이 아주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요. 예, 이제 시장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시장에서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에 아주 초기 국면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 경제가 성장의 첫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시장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제 FRB에서 금리 동결을 금리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하던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오느냐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내놨을 경우에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빠른 시기에 출구 전략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발표되는 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구 전략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은 포맷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트너 장관의 이제 미 경제 회복 초기 국면에 대한 언급은 결국은 시장이 경제 회복 기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 이러한 흐름을 해서 조만간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반면에 비관론자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월가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데이비드 타이스도 한마디를 했는데 뉴욕 증시가 18개월 내 반토막 날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지금 이제 미 증시로 봤을 땐 가장 비관론자 중에 하나인 이제 타이스가 S&P 지수 기준으로 60% 넘게 급락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치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6개월 내 급격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18개월 내 계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가격에서 6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의 우려감, 계속적인 가매수 국면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단기 악재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너무나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데 더욱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비관론자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왔던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매수 국면에 대한 초기 가매수 국면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이스의 이러한 언급은 시장에서 지금 우려감에 대한 조금은 부담감으로 인한 언급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18개월 동안 60%에 가까운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주식시장, 뉴욕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또 은행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이크 메이어, 은행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주가 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관련 부동산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 마요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타이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은행주에 대한 비관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부실이 은행주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금융권 리스크 제고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지금 실질 금융주들이 갖고 있는 펀드멘탈보다는 지금 가매수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크 마요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의 펀드멘탈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펀드멘탈의 문제보다는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보다 본질 가치보다는 가매수 국면으로 인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달러 하락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가 0.5%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아래 바탕에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 회의 결과가 나오죠. 일정 챙겨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그리고 이제 FOMC의 이제 금리 결정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은 NBA의 주택 융자 신청 지수와 FOMC의 금리 결정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는 주택 관련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얼마나 더 나오고 있고 주택 관련 지수들이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FOMC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0.25%로 거의 동결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이후 이번에 그 이후에 어떻게 경제 정책을 그리고 금리 방향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악재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FOMC에서 금리 결정 이후 어떠한 언급을 내놓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앞서서 전해드린 바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2.6% 올라 배럴당 71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유럽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민병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효성이 하닉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단독으로 지금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뭐 다들 좀 의외의 반응입니다. 예. 당초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4-5개 기업이 인수에 나서지 않겠다는 관측이었는데요. 예상외로 효성 한 곳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번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외환은행 역시 당혹해하는 눈치입니다. 외환은행은 당초에 국내 40여 개 기업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인수 의향서를 보냈는데요. 마감일인 어제까지 응답해온 곳은 안타깝게도 효성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매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매각 절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 이제 막 인수 의향서를 낸 것이고 이제 뭐 본입찰도 남아 있고 중간에 또 실사 과정도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인수 의향서라는 것은 인수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입찰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이 개시될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외환은행은 일단은 기존에 세웠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매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성등이 오늘 10월까지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요, 네. 이를 기초로 본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본 입찰이 이제 실시되게 되면 다시 실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실사를 거치더라도 늦어도 오늘 11월 말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외환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제 가격이 문제입니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매각하려는 채권단이나 주관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최소한 4조 원 이상에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것은 하이닉스의 주식 중 28%인데요. 네. 주식수로 보면 약 1억 6,548만 주에 달합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2,050원이었으니까요. 시가로만 해도 총 3조 6,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웃돈이 얹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매각 가격이 4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효성 하이닉스 지금 단독 입찰에 들어갔긴 했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 도입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 시행이 이제 한 98일 정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 네. 정부 또 재계 노동계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시행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태희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죠. 그런데 금지 이 같은 제도를 내년 정도에 시행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는 예. 입장인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제도를 예정했던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임태희 후보자는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제도 시행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복수노조 도입이라든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둘러싼 논란,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정말 한 10년 이상은 계속 됐던 그런 논란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일단 복수노조 도입의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수노조라는 건 한 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할 때 회사 측이 일일이 여러 개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지 네. 아니면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한 번에 협상을 해야 할지가 문제로 남게 됩니다. 사측은 일단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하면 회사의 고용과 임금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고요. 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할 것이라면 복수노조 도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입니다. 네. 반면에 노동계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노사 간 자율협약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힘은 단체 교섭권에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면 복수노조 중에서 교섭력이 없는 소수 노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게 노조 측의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쟁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노조 측은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재계는 노사관계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줘야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쟁점 중에서도 특히나 이 복수 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하는 문제는 선결이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재계 주장대로 교섭 창구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게 되면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가 교섭 창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예.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불가피하게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이 공단에선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노무관리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수노조가 있지만 어느 한쪽의 노조와 임금단체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다른 노조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례가 아무래도 공기업이고 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서요. 재계는 되도록이면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막 금융위기 덫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사 갈등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들이요, 최근 들어 잇따라 이건희 전 회장의 지금 경영 복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맡고 있는 권호연 사장이 어제 대만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삼성그룹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호연 사장은 이건희 전 회장이 퇴임한 후에 당장에는 삼성전자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잘 모르겠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권호연 사장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단기 성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장기 발전을 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세우고 어떤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오너 경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재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건희 전 회장 지금 경영 현장에서 퇴진한 지가 무려 한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 뭐 금융 위기도 잘 극복하고 잘 뭐 풀어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영 복귀를 거론하는 건 삼성그룹 전체 조금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삼성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국민 여론을 생각할 때 전문 경영인들이 오히려 오너 경영 체제를 오너 경영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건희 전 회장의 퇴진은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적인 비판과 정치적인 부담을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단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 경영 복귀를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퇴진이 오히려 이처럼 경영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이뤄진 만큼 부작용이 우려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반세기가량을 오너 지배 체제로 경영됐던 초거대 기업이 차근차근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삼성그룹의 대표 사업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차세대 사업으로 키워야 하는 금융사업과 생명공학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한 번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투자 리스크도 큽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큰 구심점과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너 경영 지배 체제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일부 경영진이 토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재계 분석입니다. 네, 뭐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좀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오너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경영 복귀론이 표면화된 거 이거 역시나 이유를 좀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궁색해 보여요. 네, 좀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삼성그룹이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후계의 구도와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게 네. 재계의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희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표면적으로 삼성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도 체제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2월 이재용 전무가 자신의 아내였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맏딸인 임세령 씨와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개적으로 위신이 다소 손상됐고요. 마침 이런 와중에 이재용 전무의 여동생인 이부진 신라호텔 전무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 에버랜드의 경영 전략 담당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동생인 이서연 제일모직 상무도 최근에는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삼성그룹의 경영 후계자들 간의 경영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샀던 게 사실입니다. 마침 사이좋은 형제 경영으로 정평이 났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오너 3세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형제 갈등이 불거진 것이 재계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그룹 역시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건희 전 회장이 다시 당분간 복귀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재계의 관측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너 체제에 관한 삼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했던 전날과는 달리 간밤에는 달러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5% 가까이 올라서 9,829를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71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